협상이 거의 다 됐어요. 이란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었거든요. 중재국 오만이 직접 나서서 돌파구가 달성됐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이란 외무장관은 역사적인 합의가 눈앞에 있다는 말까지 했어요. 누가 봐도 전쟁은 끝났구나 싶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 협상 테이블을 뒤집고 48시간 뒤에 폭탄을 날렸어요. 이란-미국 전쟁. 도대체 왜 합의 직전에 전쟁을 선택했을까요? 이게 정말로 핵 때문이었을까요? 역사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표면에 보이는 이유와 진짜 이유는 다르다고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를 역사의 흐름과 함께 끝까지 파헤쳐 볼 거예요. 구독, 좋아요. 2026년 2월 28일 새벽, 트럼프가 영상 하나를 공개합니다. 8분짜리였어요. 미국이 이란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는 선언이었어요. 작전 이름은 장대한 분노. 이스라엘은 동시에 작전명 포효하는 사자를 게시했고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포함해 이스파한, 카라지, 케르만샤까지 이란의 주요 도시 여러 곳이 동시에 불바다가 됐어요. 목표는 핵시설, 미사일 기지, 군 지휘부, 그리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본인이었어요. 이건 그냥 경고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란이라는 나라의 심장부를 통째로 겨냥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트럼프가 직접 확인해 줍니다. 하메네이 사망. 47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씨를 말리겠다고 외쳐왔던 그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이란 국영 매체는 40일 애도 기간과 7일 국가 휴일을 선포했어요. 이란 현대사의 한 챕터가 그날 하루로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멈춰야 해요. 뭔가 이상하거든요. 공격 이틀 전인 2월 26일 제네바에서 이란과 미국의 세 번째 핵 협상이 열렸어요. 이란 외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역사적인 기회가 바로 앞에 있다고 했어요. 중재국 오만은 이란이 핵물질을 절대 무기화하지 않겠다고 IAEA 검증도 전구받겠다고 동의했다고 발표했어요. 협상을 중재한 오만 외무장관은 심지어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관해 완전히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다고까지 했어요.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고 48시간 뒤에 미사일이 날아갔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황당한 장면이냐면요. 마치 1945년에 일본이 항복 의사를 밝혔는데 그 다음날 핵폭탄을 또 투하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상대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잡는 대신 그 손을 날려버린 거예요. 왜 합의 직전에 전쟁을 골랐을까요? 거기에 진짜 이유가 있어요. 먼저 공식적인 이유부터 볼게요. 2월 27일 공격 바로 하루 전날 IAEA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이란이 이전 폭격에서 멀쩡히 살아남은 지하시설 안에 고농축 우라늄을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콘크리트로 덮고 흙까지 얹어서 위성으로도 보이지 않게 만든 완전한 땅속 벙커 안에요. 이란은 폭격을 맞은 뒤 부서진 시설을 다시 짓는 데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다음번 폭격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게 아예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2주에서 3주만 더 지나면 그 시설은 어떤 폭탄으로도 폭파할 수 없게 된다고 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였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진짜 이유의 절반도 안 돼요. 역사를 공부하면 알게 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 표면적인 이유와 진짜 이유는 거의 항상 달랐다는 거예요.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은 쿠바 해방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스페인이 갖고 있던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식민지를 빼앗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쿠바, 괌,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한꺼번에 손에 넣었어요. 쿠바 해방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쿠바만 챙기면 됐을 텐데 태평양 건너 필리핀까지 가져간 거예요. 1964년 베트남 전쟁을 본격화한 계기는 통킹만 사건, 즉 북베트남이 미국 군함을 먼저 공격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건 그 사건이 사실상 조작됐거나 크게 과장됐다는 거예요.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배량 살상 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난 뒤 그 무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표면엔 명분이 있고 뒤에 진짜 계산이 있는 거예요. 2026년 이란-미국 전쟁도 정확히 같은 구조예요. 트럼프가 공격 당일 새벽에 공개한 영상에서 핵 때문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바로 뒤에 이 말도 했거든요. 이란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이란 국민들한테 직접 한 말이에요. 정권을 뒤집어라. 지금이 기회다. 미국이 도와줄 거다. 이런 뜻이었어요. 네타냐후도 폭정의 멍에를 벗어던져 라고 했고요. 이건 핵 제거 작전이 아니에요. 이건 정권 교체 선언이에요. 표면적 목표는 핵이었지만 진짜 목표는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를 뒤집어 놓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건 이란이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025년 12월 이란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가 터졌어요. 이유는 돈이었어요. 이란 화폐인 니알이 얼마나 폭락했냐면요. 2015년에 1달러에 32,000 니알이었는데 2026년 초에는 1달러에 140만 니알이 됐어요. 10년 만에 화폐 가치가 44분의 1로 쪼그라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년 전에 3만 원짜리 물건을 지금은 140만 원을 내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물가 상승률 42%, 식료품 값은 72%가 올랐어요. 이란 국민 입장에서는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생존 투쟁인 상황이었어요. 테헤란 시장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전국 100개가 넘는 도시로 번졌어요.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 시위였고 시위대가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한 구호를 외쳤어요. 심지어 1979년 혁명으로 쫓겨났던 왕정의 복귀를 바라는 구호까지 나왔어요. 현 정권을 갈아엎자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정권이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나와요. 나중에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직접 인정했어요. 워싱턴이 의도적으로 이란의 달러 부족을 만들어서 니알 폭락을 유도했다고요. 이란 국민들의 분노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 미국이 경제를 먼저 무너뜨려서 시위를 만들어낸 거예요. 폭탄 때리기 전에 안에서부터 흔들어 놓은 거죠. 이게 얼마나 익숙한 역사적 패턴이냐면요. 1953년에 미국 CIA가 이란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모사데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쓴 방법이 딱 이거였어요. 경제 불안을 조장하고 시위대를 돈으로 사서 거리로 내보낸 거예요. 그 결과 모사데그는 쫓겨났고 미국이 원하는 왕이 번좌에 올랐어요. 70년이 지난 지금도 방법은 똑같아요. 다만 이번엔 CIA 공작원 대신 달러 유동성이라는 훨씬 정교한 금융무기를 썼을 뿐이에요. 수법이 세련돼졌을 뿐 본질은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란 정부는 자국민한테 총을 쐈어요. 인권단체 추산으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메네이는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고 해외 망명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핵시설도 취약하고 경제도 무너지고 민심도 등을 돌린 상태. 정권이 안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밖에서 한 방을 더 날린 거예요. 그런데 이란 사정이 전두가 아니에요. 트럼프 본인도 이 시점에 굉장히 절박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 전쟁에서 가장 충격적인 퍼즐 조각이에요. 2026년 2월 20일 이란 공격이 터지기 딱 8일 전이에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때려붙였던 상호 관세가 전부 불법이라는 거였어요. 트럼프가 써온 법은 IEEPA라는 비상경제권 법인데 대법원이 그 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대통령에겐 없다고 딱 잘라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법원이 트럼프의 핵심 경제정책을 통째로 날려버린 거죠. 충격적인 건 트럼프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 대법관들이 가족에게도 창피한 인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욕할 정도로 분이 터졌어요. 자기 경제정책의 심장이 통째로 날아간 거니까요. 거기에 11월 중간선거까지 9개월밖에 안 남았고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국면을 뒤집을 무언가가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판결 당일, 불과 몇 시간 뒤에 트럼프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 바로 그날이에요. 대법원이 뒤통수를 때린 날 바로 이란 공격 카드를 꺼낸 거예요. CNN의 국제관계 전문가가 즉각 이런 말을 했어요.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를 이란 공격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요. 이 타이밍이 우연일까요? 역사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역사에 와그 더 도그라는 표현이 있어요.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국내 위기를 가리려고 밖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건 2026년에 갑자기 생긴 말이 아니에요. 1998년에 클린턴이 루윈스키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갑자기 수단의 제약 공장을 미사일로 때렸어요. 당시 언론이 딱 이 단어를 썼어요. 와그더 도그라고요. 그리고 그 탄핵 공면은 수단 공습 뉴스에 묻혔어요. 관세 위법 판결, 지지율 바닥,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이 모든 게 이란 폭격 뉴스 하나에 전부 묻혔어요. 온종일 관세 판결로 도배되던 뉴스가 하루아침에 전쟁 뉴스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국민이 대통령 뒤로 뭉쳐요. 나라가 전쟁 중인데 대통령 욕할 때가 아니라는 심리. 역사학자들이 결집 효과라고 부르는 이 현상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위기마다 정확히 써먹어 왔어요. 트럼프는 그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만이 아니에요. 네타냐후도 똑같은 처지였거든요. 2026년 10월에 이스라엘 총선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연합은 49석에서 52석, 야당 연합은 57석에서 58석으로 완전히 밀리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선거 판도가 뒤집혀요. 전쟁 영웅이 되는 거죠. 네타냐후는 18년 정치 인생 내내 이란 정권 교체를 핵심 목표로 외쳐온 사람이에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선언한 나라인 만큼 그 정권을 끝낸 지도자가 되는 건 그의 정치 인생 최고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제네바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을 때 네타냐후가 몇 달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서 그 협상을 방해했다는 분석이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어요. 전쟁이 필요한 두 지도자의 이해관계가 2026년 2월 28일 하루에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무기가 팔려요.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쟁 특수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중동 나라들이 이란의 보복 미사일에 겁을 먹고 미국 방어 시스템을 사거든요. 전투기, 미사일, 군함, 방어 시스템, 조단위 장사예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가 전부 미국한테 무기를 사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는 골든돔이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공장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같은 중간선거 경합주예요. 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표가 돼요. 관세로 경제 실적을 만들려다 대법원에서 막혔으니까 이번엔 전쟁으로 그 실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가 불안해지면 미국 국채가 잘 팔려서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지는 구조예요. 한 번의 전쟁으로 정치, 경제, 선거를 동시에 챙기는 거예요. 이 전쟁이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한국이 쓰는 기름의 72%가 중동에서 와요. 그리고 그 기름이 한국에 오려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폭 33km에서 40km 사이에 아주 좁은 바닷길을 반드시 지나야 해요.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도 안 되는 그 좁은 길을 전 세계 석유의 상당량이 매일 지나가는 거예요. 이란이 이 바닷길 바로 옆에 있어요. 이란 해안에서 로켓포를 쏘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예요. 1973년 오일 쇼크 기억하세요? 중동 전쟁 하나 터졌을 때 유가가 4배 가까이 폭등했고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어요. 한국도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어요. 실제로 작년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때 이란 국회에서 호르무즈를 막자는 결의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 하루 만에 국제 유가가 5%나 뛰었어요. 지금 JP모건은 호르무즈가 막히면 국제 유가가 현재 7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거의 2배예요.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기고 택배비, 마트 물가, 전기요금까지 연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세계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달러를 사요. 달러가 비싸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해외에서 사오는 모든 게 또 비싸지죠. 석유, 밀가루, 반도체 장비까지 이중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한국은 정부랑 민간 합쳐서 약 200일치 비축유가 있어서 당장 기름이 끊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름값이 2배로 뛰는 순간 비축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주유소에서 돈을 2배로 내야 하는 건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전 세계 석유의 20%가 막히면 50년 전 오일 쇼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이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런 뉴스가 터질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거든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죠? 이란은 핵벙커를 땅속으로 숨기고 있었어요. 협상은 사실상 타결 직전이었는데 미국은 때렸어요.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인정한 경제 공작으로 이란 내부를 먼저 흔들어 놓은 다음이었어요. 대법원이 트럼프의 핵심 경제 정책을 뒤집은 바로 그날 이란 공격 카드가 꺼내졌어요. 네타냐후는 10월 선거 전에 전쟁 영웅이 필요했어요. 중동이 흔들리면 무기가 팔리고 공장이 세워지고 표가 생겨요. 그리고 이 모든 퍼즐 조각이 2026년 2월 28일 하루에 전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철저한 계산이에요. 역사는 반복돼요. 1898년에도, 1953년에도, 1964년에도, 2003년에도, 그리고 2026년에도. 세상에 우연히 터지는 전쟁은 없어요. 전쟁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계산이 있어요. 누가 이기는지, 누가 돈을 버는지, 누가 권력을 유지하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이유가 보여요. 뉴스가 보여주는 표면적인 이유 뒤에 뭐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전쟁 뉴스를 보시든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누가 이 전쟁으로 무엇을 얻는가? 그 질문 하나가 세상을 읽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그 순간부터 역사가, 그리고 지금 이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